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위층 발망치 소리에 밤마다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TV 볼륨을 키워도 이웃집 소음이 다 들려서 너무 힘드시죠?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참아야겠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데 잠깐만요. 이웃 소음, 어디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소음 분쟁은 공동주택관리법, 민법상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그리고 경범죄처벌법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데시벨 기준과 지속시간, 생활방해 정도가 핵심이라는 점이에요. 즉, 단순히 시끄럽다만으로는 어렵고 측정 자료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 초과는 분쟁 조정이나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43데시벨은 조용한 도서관 정도의 소음 수준입니다.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먼저 생활소음과 고의적 소음을 구분해야 해요. 일상적인 생활소음, 예를 들어 걷는 소리나 문 닫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는 어느 정도 참아야 할 범위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조정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게 돼요. 하지만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소음은 다릅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보복성으로 발을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는 등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17조 생활방해 조항에 따르면 이웃 소음이 실질적인 생활방해로 인정되면 법원에 방해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단, 단순한 불편만으로는 어렵고 소음으로 인한 실질적 생활침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악기나 라디오, 텔레비전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통상 경고나 합의를 거쳐 1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인데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이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바닥을 치는 소음과 의자를 끄는 소리를 냈던 사건이 있었어요. 아래층 주민이 6개월간 꼼꼼히 소음 일지를 작성하고 전문업체를 통해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야간 기준 38데시벨을 훨씬 초과하는 55데시벨의 소음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과 신경성 두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진단서도 제출했어요. 결국 법원에서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위자료 1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있어요. 부산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인데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서 기르는 대형견이 하루 종일 짖는 소음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래층 주민이 3개월간 소음 발생 시간과 강도를 기록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한 결과 주간 기준 43데시벨을 초과하는 50에서 60데시벨의 소음이 하루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지속됐음을 증명했어요. 이 경우 법원에서는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인한 생활방해라고 판단해 위자료 80만 원과 함께 적절한 방음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체계적인 기록과 객관적인 측정 데이터, 그리고 실질적 피해를 입증했다는 점이에요. 단계적 대응 방법 1단계 기록하기. 소음 발생 시간, 빈도, 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5일 오후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위층에서 망치질 소리가 지속됐음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종이나 노트에 직접 손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이런 기록이 나중에 분쟁 조정이나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단계 증거 수집하기. 소음 측정할 때는 휴대폰을 소음 발생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가능한 한 조용한 상태에서 측정하세요.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스마트폰 소음 측정 앱은 여러 종류가 있으니 자녀분께 도움을 받아 설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 측정 업체에 의뢰하면 1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지만 법적 효력이 더 강합니다.
가능하면 영상으로도 녹화해두세요. 단순히 시끄럽다는 주장보다는 43dB를 초과하는 소음이 야간에 지속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3단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 중재. 먼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중재를 요청하세요. 많은 경우 2단계에서 해결되기도 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4단계 이웃사이센터 활용하기. 관리사무소 중재가 실패했을 때는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층간소음 상담과 현장 방문 측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문 상담사와 전문가가 직접 소음을 측정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주므로 공식적이면서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5단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이웃사이센터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조정해줍니다. 6단계 민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앞선 단계들로도 해결이 안 되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판례들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전 팁과 주의사항. 층간소음 일지 작성법. 날짜, 시간, 소음의 형태와 강도, 지속시간을 자세히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1월 20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위층에서 들릴 소리, 추정 50dB 이상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중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세요. 바로 소송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부터 분쟁조정위원회까지의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보세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직접 대면은 절대 피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웃을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폭언, 폭행을 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어요. 만약 이웃이 찾아오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관리사무소나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피해 입증.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이나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양한 소음 유형 알아두기. 층간소음은 발걸음 소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 피아노나 악기 연주, 청소기 소리, 세탁기 소리 등 다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준을 초과하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실적 한계도 알아두세요. 모든 생활소음이 법적 구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생활음 수준이라면 법적 해결보다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소송을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이웃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해요. 정리하면 이웃소음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화부터 내서도 안 돼요. 기록 작성, 증거 수집, 관리사무소, 중재,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최후의 소송까지 이 순서로 차근차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소음 정도,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웃소음 분쟁은 소음의 종류, 발생 시간대, 지속기간, 주변 환경, 건물 구조, 당사자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판단되므로 실제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웃사이센터 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근거로 한 행동이나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사기 예방법과 신고 방법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